학원에 여기 세상이 수상해서 요새 웬만하면 나오시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는 다 그렇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딱 문구를 보면 일단 처음 들어봐 표현이. 그런데 요거 두 문자를 따서 자에 동그라미를 치면 익숙해. 민간 투자 사업을 줄이면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자 사업.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민자 사업은 민간이 뭔가 자본을 대는 사업이에요. 자본을 뭔가 민간이 되는 사업인데 민자 사업이 민간이 자본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민간 개발. 민간이 자본을 되니까 민간 개발이지. X야. X. 항상 개발은 돈만 있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재건축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의 돈으로. 그러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재건축을 하는데,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는데 왜 재건축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환수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들이 재건축에 필요한 돈을 다 댔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재건축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환수하려고 하니? 그러면 돈만 있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재건축이 되려면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줘야 되고, 도로를 건설해줘야 되고, 학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다 놔줘야만 재건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면 이 사업이 첫 번째, 대부분 이 민자 사업은요,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이런 도로 등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원래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건설해 줘야죠. 기반시설이니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어떻게 변해됩니까? 복지국가. 뭔가 복지에 쓰는 돈이 늘어나요. 그래서 도로 건설 등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받아다가 이렇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요새는 설치해요. 이런 걸 우리가 민자사업이라고 그래요.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행정 절차는 전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등 행정을 담당하고 민간은 뭘 대고 자본을 대서 둘이 함께 만드는 사업이 민자사업이에요. 명심하셔야 돼.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과 기술력을 대는 사업인데 민간이 자본과 기술력을 댄다 해서 민간 개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나머지 행정적인 영역은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자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이야. 공공과 민간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 도로 등을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러면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 요걸 우리는 제3 영역에서 제3 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공영개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세 번째가 이게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 방식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런데 이 민자 사업은 희한하게 용어를 약자로 부르는 이 관행이 있어요. 못 쓸 관행이죠. 약자로 뭔가 부르는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약자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약자를. 보면 막 이래요. 뭐 POT 방식입니다. PTL 방식입니다. BTL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자로 물어보니까 약자를 해석해야 돼요. 일단 B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build를 뜻해요. build. 뭔가 누군가는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받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리고 T라는 건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트랜스퍼라는 게 소유권을 넘긴다. 그 다음에 operate는 운영이라는 뜻이에요. 운영. 그리고 lease는 임대차를 뜻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국가가 도로를 하나 건설하고 싶어요. 도로를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이 도로를 건설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도로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항상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 일단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일단 민간이 이 도로를 건설해요. 일단 민간이 빌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건설한 다음에 이 도로를 건설하면 우리가 이런 거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건물이 딱 완성되면 기본적으로 누구 것으로 추정해요? 건물을 완성시킨 사람, 그 사람 걸로 추정하니까 민간이 도로를 딱 건설해서 하면 건설업자가 일단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져가는데 민간이 도로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하려고? 야, 나는 300층짜리 빌딩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야, 나 경부고속도로 갖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로는. 이게 공공시설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이 건설을 하지만 이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소유권을. 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트랜스퍼라는 뜻이에요.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겨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많이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민간은 자신이 된 돈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에 동시에 운영권을 받아. 운영권을. 이 도로의 운영권. 도로의 운영이라고 하면 톨게이트 사업권일 거 아니에요. 이런 톨게이트 사업권을 한 30년에서 50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운영을 통해서 자신이 된 공사비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퍼레이트예요. 운영을 통해서 자신이 된 비용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BTO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놓고 자신이 투입한 비용을 운영을 통해서 뭔가 회수합니다. 이게 BTO예요. 근데 가끔씩 임대차를 통해서 뭔가 비용을 회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임대차. 그러면 리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기출지문 보자고. 이거 다 했어요. 자, 첫 번째 약자를 집어넣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자, 1번은 지금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빌드 나왔어. 빌드. 그다음에 소유권을 주무관청,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도로가 서울시 주관이면 서울시한테 넘기는 거죠.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깁니다. T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받아서 뭔가 비용을 회수하려고 해요. 그럼 운영권은 O를 써요. 오퍼레이트의 약자인 O. 이게 바로 BTO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번도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합니다. build.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T. 그런데 뒤를 봤더니 정부 등의 그 시설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차. 이게 바로 리스를 뜻하는 거예요. 리스. 그러니까 BTL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민자 사업에.
요 BTO 방식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도로, 뭐 댐, 또 철도, 요런 기반 시설 등이 다 이렇게 해요. 다 BTO 방식으로. 그런데 BTL 방식은 어디다가 많이 활용합니까? 바로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건물, 기숙사, 도서관, 아파트는 전부 다 건물이야.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리스 임대차. 그래서 건물이 나오면 BTO가 아니라 BTL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제가 기숙사를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 한번 보자고. 기숙사. 자, 국립대요. 국립대가 갑자기 얘들의 기숙사를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기숙사. 근데 이 기숙사를 건축하자니 그죠?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가 우리 기숙사를 뭔가 우리의 돈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끌어들여서 기숙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민간이 빌드예요. 이 기숙사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민간이 빌드예요. 그리고 이 민간이 이 기숙사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다가 넘겨요. 소유권을.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차라는 걸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민간이 직접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민간 임대차 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을 넘겨.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가 내가 몇십 년간 너한테 임대한 것으로 해서 대학교가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대학교 자체가 자신이 임대를 해서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서 받은 돈으로 이 민간에게 임대료를 대부분 지급해요. 그래서 이게 리스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자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빌드하고 양도까지 했죠. 그리고 정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신이 직접 임차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빌렸다라는 형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BTL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다른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추론 한번 해보죠. 추론. 지금 시험에 BTO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빌드니까 민간이 건설해요. 빌드. 그리고 소유권을 원래 주체에게 넘기는 거예요.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니까 뭘 한다는 거야? 오퍼레이트 운영을 통해서 운영권을 받아서 비용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TL은 민간이 건설해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리스라는 임대차를 통해서 비용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POT는 얘랑 뒤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민간이 건설을 해. 그리고 O가 먼저 나왔으니까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먼저 뽑아낸 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용이 다 뽑아지면 그때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게 출제자가 주는 내용에 따라서 약자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끝나요? 개발 끝. 개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개발을 딱 듣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렇게 반복하는 게 다예요. 반복하는 게. 내용은 아주 심플해. 자, 첫 번째 목차 한 번만 다시 보자고. 35페이지 부동산 개발을 딱 들어가 보면 개발을 일단 이해해야죠. 개발을 이해. 35번 그러니까 몇 페이지예요? 96페이지 보면 개발 이해.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개발이 뭔가요? 토지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예요. 단 중요한 건 시공이라는 행위는 개발에서 제외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는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고
공과 민간이 함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사업이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 공공이 행정을 담당하고 민간이 자본을 대서 함께 하는 사업. 이게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 자, 그런데 첫 번째 항상 그 다음에 개발의 단계. 부동산 학자 워퍼드는 개발을 7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순서가 아, 예, 부, 타, 금, 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학자들은 개발의 위험을 크게 법, 시, 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개발의 위험을 항상 뭐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원인. 법적의 법률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졌어요. 법률적 위험. 시장, 비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비용이요. 법시비.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개발의 방식이 암기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의 방식은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영개발, 민간이 하는 개발, 민간개발. 그러면 중수야. 민간개발 그러면 항상 민간이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개발, 민간개발. 그리고 공과 민이 함께하는 민자사업 방식.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영개발은 항상 뭐가 포인트입니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요. 그래서 전부 매수예요. 매수 방식.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만든 방식이 환지 방식. 매수와 환지를 혼합합니다. 혼합 방식. 그 다음에 민간개발은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해먹어요?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함께 합니다. 누군가와 지주 공동사업. 그런데 지주 공동사업의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딱 보이면 토지 소유자가 누굴 고용해? 건설업자를 고용해. 그래서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대물로 줍니다. 대물 변제예요. 분양금으로 줍니다. 분양금 지급형. 그 다음에 건설업자를 고용하다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맡기고 싶어.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을 부탁합니다. 사업 위탁형. 아예 소유권까지 네가 다 갖고 가. 그리고 다 개발해서 나한테 수익을 돌려줘. 믿고 부탁하는 신탁형. 믿고 부탁하는 신탁형. 믿고 부탁하니까 항상 믿음의 증표를 줘야죠. 이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투자자 모집도 있고 컨소시엄이라는 법인간 컨소시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항상 약자로 낸다고. 약자. B가 나오면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건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이 건설해서 소유권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민자 사업은 도로, 댐, 터널 이런 건데 어떤 민간 개발업자가 야, 나 우면산 터널 내가 갖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공공재란 말이에요. 공공재. 그러니까 민간이 자본으로 건설하면 일단 소유권을 주무관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요. 그리고 민간은 건설에 든 비용을 뭔가 회수하는데 운영을 통해 회수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게 O예요. O. 오퍼레이트 O. 임대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그러면 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별거 없네. 별거 없어. 그런데 이제 점점 쌓이게 돼요. 관리로 가셔. 자, 98, 90, 102페이지죠? 관리 가보면, 관리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뭔가 시커먼 박스가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복합관리에서 3개, 관리의 목적에서 3개, 관리의 방식에서 3개. 자, 다 합치면 몇 개요? 9개. 그럼 이번 시간에는 9개 암기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아니, 쉬는 거예요. 퇴근이 아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 9개를 지금 쭉 나열해 놨는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잘 보셔. 우리가 항상 부동산 관리하면 우리는 뭐만 봐왔어요. 뭐만. 우리가 저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소장님들이 관리하는 것만 배웠어요. 이게 일반인들이에요. 우리가 중개하면 항상 우리 중개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중개하면 맨날 전월세, 매매 이런 것만 본다고요. 그러나
다른 데서 돈을 더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뭐 분양도 하고 입주권 전매도 하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전문가 입장에서 관리를 딱 보면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님들이 관리하는 거 그것만 딱 떠오른다고. 그게 바로 시설물의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관리, 이것만 딱 들어와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관리예요. 주택의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설 관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시설에 대한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이런 시설 관리를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게 먼저 돼야 돼. 내가 하는 상식의 관리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하는 시설 관리예요. 그리고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항상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전문 관리가 등장해요. 전문 관리가. 그리고 이 전문 관리의 대표적인 자격증이 주택관리사라는 주택과 관련된 이제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문 관리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사회가 뭘 하느냐? 항상 뭔가를 더 요구해. 요새 중개사 자격증 딱 따서 중개업을 하면 우리가 민법도 배우고 세법도 배우고 공법도 배우고 부동산학에서 투자 이런 평가 5만 7천여 가지를 다 배우지만 자격증을 딱 받는 순간 올 포맷이야. 다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이 안 남아요. 매일 반복해서 겨우 시험장에 들어간 거지. 다 익숙하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시험이 끝나면 올 포맷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일반인들은 중개사 시험이 어렵고 어려운 걸 땄으니까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세무도 물어보고 뭐 민법의 계약도 물어보고 뭐 투자도 물어보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이게 문제라요. 이게 전문가가 되면 항상 전문 관리가 되게 되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전문가니까 시설의 유지 보수인 기술적인 측면만 담당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의 관리를 아울러서 포함시켜져 해주세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관리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다뤄줘야 되는 복합관리로 변해야 됐다고. 복합관리. 그런데 이건 관리를 하시는 분도 경제적 관리가 뭔가요? 법률적 관리가 뭔가요? 그러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자격증 따서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 물어보겠어요? 뭘? 아니 여자들이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 경제적인 관리, 법률적인 관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 관리가 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게 복합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바뀌어요. 관리가 어떻게 바뀌냐? 시설물의 유지 보수만 하다가 갑자기 임대차 전체를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게 임대차 관리예요. 임대차 전체를. 그러면 임대차를 하려면 첫 번째 임차인을 끌어모아야죠. 그리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계약. 그럼 이게 법률적 측면의 관리인 거예요. 계약을 직접 전문 업체가 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이런 말. 그리고 때가 되면 임대료를 징수하고 때가 되면 임대 경비를 지출합니다. 경제적 관리. 그리고 여전히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는 복합 관리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요걸 요구한다고. 자산 관리.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는. 임대차 관리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중개사법에 있어. 우리는 중개 실무로 저는 항상 물어봐. 임대차 관리.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이미 했을 거야 아마.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파트를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금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밑에 아래에 있는 사항 말고는 다른 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거기에 1호가 뭐야? 1호가 임대차 관리 또는 임대차 관리 대행이라고. 관리 대행이라고. 여기 있잖아 이거예요 이거. 임대 관리. 그런데 자산 관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는 우리 관리 주체들이 자신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목표예요. 목표.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자산 관리가 뭡니까? 그럼 왜 자산 관리는 우리가 아는 상식의 관리 같지가 않아요. 자산 관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가끔씩 TV를 보면 삼성증권 또는 또 신한금융, 신한투자금융 이런 회사가 이런 거야. 이렇게 뭔가 씨앗을 뿌려. 그리고 삼성하고 신한금융이 나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흔히 조리로 막 물 뿌려. 그러면 이런 거야.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막 물 뿌리고 그래서 뭐 해주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나무를 키워주겠다는. 다시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겠습니다. 이런 광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자산관리라고 한다고. 자산관리는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면 그 자산을 무럭무럭 키워서 큰 소나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관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문 업체들이 어디까지 하기로 했느냐,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았냐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부동산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맡겨달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의 부동산을 뭔가 불려주겠습니다 하는 여기까지 뭔가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 흐름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흐름을. 이건 그냥 쉬운 거예요. 자가관리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혼합관리는 둘을 혼합하는 관리고. 그래서 항상 흐름이 자 이렇게 돼 있다. 첫 번째, 내가 아는 상식의 관리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 관리입니다. 근데 이런 시설 관리에는 기술적인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전문인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사회가 관리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시설의 유지 보수라는 기술적인 측면만 관리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좀 다 알아서 해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체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부동산을 자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당신의 자산을 맡겨주면 그걸 불려주겠습니다라는 자산관리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첫 번째, 요 복합관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관리의 내용을 줘요. 이렇게 관리의 내용을 줘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관리의 내용이에요. 요런 관리의 내용을 주고, 이 관리가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냐, 경제적인 관리냐, 법률적 측면의 관리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다 맞춰. 자, 첫 번째, 이 법률적인 측면부터 봐요. 법률적 측면이니까 계약, 무슨 공법, 권리, 뭐 권리의 보전 딱 봐도 법률적 측면이야.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도 봐요. 순수익, 손익분기점 이런 거에 다 경제적 관리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포인트는 기술적인 관리를 이해해 줘야 돼. 기술적인 관리.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무슨 관리였어요? 시설 관리자. 시설. 그래서 바로 요놈. 건물을 보면 위생, 보안, 보전, 설비 등의 관리라고 돼 있는데 뒤쪽에 다 두 글자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위생, 시설의 관리. 보안, 시설의 관리.
보전 시설의 관리. 이게 시설 관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의 위생 시설, 보안 시설, 보전 시설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야.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만 뽑아보면 첫 번째 요놈이야. 요놈. 토지의 경계 확정, 그 다음에 경계 측량. 자, 요놈은 실수를 왜 잘합니까? 우리가 공시법에서 토지의 경계, 그러면 항상 뭐의 경계야? 소유권의 경계를 의미한다. 소유권의 경계. 그러니까 소유권의 경계네. 그래서 1이 간다고. 아니야. 여기는 요걸 의미해. 경계 확정, 경계 측량은. 경계 측량은. 그러니까 경계 측량 이런 게 나오면 측량 다음에 뭐예요? 기술이야. 측량, 기술, 측량, 기술. 그래서 경계를 확정하거나 경계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측량, 기술, 기술적 측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은 이런 겁니다. 토지가 딱 있는데요. 토지에 갑자기 건물이 쑥 들어와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면 이 토지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토지에 닭장이 들어와. 그럼 누가 활동해? 닭이. 토지에 개집이 들어오면 개가 활동하고 멍멍이 집이 들어오면 여기에 토지에 건물이 들어와. 그럼 누가 활동해? 사람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뭔가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지 작업을 합니다. 포장을 깝니다. 배수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시설물과 관련된 거예요. 토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정지 시설을 정지하고 포장 시설을 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경계, 측량 나오면 측량, 기술. 그 다음에 위생, 보안, 보전 나오면 뒤에 두 글자. 위생시설, 보안시설, 보전시설. 시설이네? 기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정응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지? 건물이 들어오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도록 토지를 개선시키는 거. 여기 바로 뭐 포장시설, 배수시설 까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의 첫 번째 인력관리.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인사, 노무가 나오면 항상 뒤에 비용이 빠져 있는 거야. 인사비, 노무비. 인사와 노무는 항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 노무 하면 경제.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기출을 바로 한번 보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위생, 설비, 보안, 보정 관리는 모두 기술적 관리입니다. 맞았다, 틀렸다. 항상 뭘 넣어봐야 돼? 기술적은 시설, 위생시설, 보안시설, 보전시설.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요건 독립적으로 하나 제가 따로 넣는 건데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 요거 나오면 어려워요.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자, 물리적 하자가 뭐고 기능적 하자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에는 다양한 시설물 등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시설물이 파손될 때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시설물의 파손을 물리적 하자라고 해요. 시설물의 파손. 그리고 시설물이 고장나면 기능적 하자라고 하고 기능적 하자라고 하고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써봐야 돼. 써봐. 우리 투자론 할 때 숙제로 내줬던 게 뭐였어요?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뭘 의미하는 개념이죠? 환원이율은 뭘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그건 유식한 용어고요. 5만 7천여가지 나와. 호떡집 가서 호떡 하나 사고 사장님 오늘 환원이율이 얼마나 돼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라고? 수익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수익률. 그래서
환원이율이라는 걸 자꾸 써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되는 걸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 시설물이 고장난 게 기능적 하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주택에 딱 가서 담장이 깨져 있어. 그럼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담장에 물리적 하자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해봐. 그리고 뭔가 수도꼭지가 고장났어. 그 다음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보일러에 기능적 하자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이게 물리적 하자 파손, 기능적 하자 고장.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시설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그러면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고장이네.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 관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토지 경계 나오면 경계, 측량 기술.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킵니다. 그러면 정지작업, 포장. 그러니까 기술. 그 다음에 인력관리 나오면 인력관리가 인사노무예요. 인사노무. 그러면 인사, 비, 노무, 비. 그러면 경제. 그 다음에 권리분석, 임대차, 계약, 예약 등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죠. 뭐 권리, 계약, 예약, 법률적 관리. 예. 자, 그 다음에 관리 목적. 관리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시설 관리,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인데, 자, 목적을 보세요.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적만. 첫 번째, 시설 관리는 뭐가 목적이겠어요? 요놈이겠죠. 시설물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는 뭐가 목적이겠어요? 임대차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산 관리가 3개 중에 무조건 압도적이에요. 자산 관리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맡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없애버리겠다, 불려주겠다. 불려주겠습니다. 이게 광고 문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왜 그 서비스를 이용 못해요? 자산이 있어야 맡기지. 맡길 자산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부의 극대화. 그러니까 당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 부동산의 가치,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맡겨주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아는 관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불리고요. 프로젝트 대출,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소개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구나. 자산관리 이렇게 가야 돼. 자산관리. 자, 그럼 바로 가자고요. 얘는. 자, 부동산 시설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의 운영 유지. 이게 시설관리죠. 시설관리. 그 다음에 2번. 시설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소극적 관리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 소극적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이 고장나면 항상 우리는 전화기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소장님 시설이 고장났어요 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그때 시설 관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장님이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 들어와서 고장났는지 변기 고장났는지 형광등 고장났는지 계속 관리하지 않아.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소극적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문제 복습 모의고사를 나눠주면 내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오면 앉아서 차분히 몰라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적극적 관리. 그런데 10번 문제 좀 보세요 해서 비로소 3월달부터 겨우 보기 시작하면 이게
소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요구에 뭔가 부응하는 관리. 이게 대부분 시설 관리예요. 고쳐주세요 요구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3번.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포인트예요. 부동산 가치,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불리는 자산관리. 그리고 이런 걸 보세요. 이게 우리 상식의 관리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이야. 포트폴리오 관리,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천인 공동한 게 부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부동산을 팔아버려. 매가 부동산 관리 좀 해줘. 그런데 팔아버렸어. 이게 우리 상식의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당신의 자산의 가치를 불리는 거고 또 가격이 좋으면 그걸 팔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게 자산 관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관리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가관리,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위탁관리, 전문 업체에게 직접 위탁합니다. 혼합관리, 둘을 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부분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층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2층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소형 주택은 대부분 전문 업체를 쓰지 않죠.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하죠. 이게 자가관리예요. 자가관리. 그런데 지금은 도시에 아파트 등 주택이 대형화됐잖아요. 공동주택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 건물이 대형화됐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대부분 아파트죠. 전문 업체에다가 뭔가 위탁해야 돼요. 왜? 시설물이 거대해지고 시설물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대형 건물에서는 대규모 건물에서는 이렇게 위탁 관리예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게 있어. 중간에 있는 게 한 4층이나 5층짜리 4층이나 5층짜리 이렇게 빌딩을 이게 5층짜리 원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5층에는 항상 VIP 층이라 해서 누가 살아? 주인이 살고 밑에는 이렇게 뭐 다세대나 다가구로 이렇게 원룸이나 이렇게 임대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집 주인이 기본적인 관리를 해. 기본적인 관리를.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하는 자가관리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한 번씩 청소 영역업체 불러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또 보안 같으면 세콤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퀴벌레는 누구한테? 세스코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 건물들이 대부분 자가와 위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시험에 자가관리의 장점, 위탁관리의 장점, 혼합관리의 장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많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보자고요. 자가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혼자 하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주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종합적입니다. 혼자 다 해먹어. 그리고 기밀 유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건 아직도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에 무슨 기밀이 있고 보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밀 유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탁 관리는 대부분 장점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항상 학자들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게 전문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말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자가관리. 자, 대부분 소형주택. 소형일 때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지만 이제 대형으로 주택이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리의 흐름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과도기죠. 그러니까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영역에서 혼합관리가 자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야, 이게 혼합관리의 단점. 혼합관리의 단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합니다. 자, 둘이 함께 관리하니까 관리가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 규명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강합니다. 강력한 지휘 통제, 자가관리.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합니다. 자가관리.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자가관리. 기밀, 보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가관리.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어요. 혼합관리는 자가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면 혼합관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쉬는 동안에 뭘 기억해 줘야 되냐 그러면 여기 자가, 위탁, 혼합관리는 대부분 암기가 돼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가, 전문업체 위탁관리. 이 둘을 합친 게 혼합. 그래서 요거 6개를 흐름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항상 시작이 내가 하는 상식의 관리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관리야. 이런 걸 무슨 관리라고 하냐?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적 관리라고 해. 시설관리, 기술적 관리가 딱 기본이고 관리에 전문인이 등장하면서 기술적 관리 말고 경제나 법률적인 관리를 아울러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합관리. 그리고 복합관리가 되면서 시설의 유지 보수가 임대차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관리.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겠습니다. 자산관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 10분 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안 끝났어. 또 한 10개 또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고